MZ 세대들이 그 연애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게 결국엔 출산율로 이어지는 건데 요즘 뭐랄까 좀 연애 자체를 이렇게 소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산적인 게 아니고 약간 좀 개인적인 주의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더 연애를 안 한다고 들어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자발적 비연애를 하는 퍼센티지가 70% 육박했다고 그래요. 10명 중 7명은 나는 그냥 연애라는 것 자체를 별로 할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어봐서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은 나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지금 내 삶의 단계에서 뭔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드는 것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가설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애를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남자친구 있어? 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뭐 결혼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요즘 덜 물어보잖아요. 덜 물어보기도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옛날에는 연애를 다 하는 게 정상이거나 그렇죠, 일반적인데 안 하면 이상하거나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닌 것 같고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회비용으로 사실은 다른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부분 20대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만약에 포기하고 연애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디폴트가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쪽이 시간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연애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값으로서 20대면 다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연애를 안 한다 젊은 세대 하는데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6%가 모태솔로다. 20대가. 30대도 뭐 한 41%가 모태솔로다.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뭐 초혼 같은 경우도 언제 했느냐 점점점 늦춰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연애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뭐 커리어라든지 뭐 다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돼야지만 내가 성욕도 올라오고 연애에 대한 감정들도 올라오는데 그렇죠. 호르몬적으로 이 분비 자체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형님 나이에 그러니까 형님의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몇 년 차이 나나요? 10% 이상 더 많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연배가 높은데도. 그러니까 예전에 태어났던 분들의 남성 호르몬이 지금 우리 세대보다 그리고 그 밑에 세대보다 더 왕성하다. 이게 약간 미스테리라서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가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뭐 미세 플라스틱 포함해서 환경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이야기하는 쪽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식습관이 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계급이 레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더 높다라고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또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존감과도 굉장히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 스스로는 모자란 것 같은 감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남성 호르몬 분비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그것들이 또 성욕이라든지 연애에 대한 욕구랑도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가설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제 연애를 할 때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데이트 비용이 안 드니까 그 돈을 아까워하고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더 안 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돈이면 이걸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학원 가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런 게 더 있지 않나. 그래서 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작년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퓨 리서치라는 데서 했던 건데 거기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유명했죠. 예. 이거 봐. 이런 말씀하시면 다 막 기억나요. 이런 분위기야. 되게 신기한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저도 그렇게 외로우시죠? 근데 거기서 질문을 했는데 한 10개 국가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딱 2곳만 빼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돈입니다. 돈.
우리가 관계성을 우리가 굉장히 바란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보다는 사실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혹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 게 아닐까?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돈을 쓰면서 사는 게 기준이다라는 거를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젊은 사람이 뭐 차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난 대중교통만 타고 다닌다.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요즘에는 은근히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 30대 초반인데 아직도 차가 없어. 그러면 야, 너하고는 좀 급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너는 걔보단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연애를 위한 결혼을 위한 조건의 수준이 그게 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아예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좀 그런 식의 사회 경제적인 강요로 인해서 연애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요소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요즘처럼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이 많은 적이 없어요. 예. 본인은 정작 연애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연애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이 남의 연애에 열광하는 이유?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것도 같고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이 평균적인 삶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서열화해서 딱 한 줄로 세우고 내가 연봉이 얼마면 무슨 자동차를 몰아야 되고 내 점수가 얼마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 게 거의 한 줄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연애를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닌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라는 것을 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고 아프고 배신감에 막 떨고 정말 사실은 이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애를 볼 때는 내가 실제로 손해보거나 마음 아프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애라는 감정만을 놓고 볼 때는 안 좋은 것들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좋은 부분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는 이모가 거죠. 조카 가끔 보면서 너무 귀여워하듯이. 키우기 힘든데. 그렇죠. 근데 문득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예전에 영화 봤을 때 그 허라는 영화 네. 보면서 그 전화기 AI랑 뭐 사랑에 빠진다고 할 때 야 저것도 참 신박하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에는 사랑의 형태가 아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녀라는 영화, 허라는 영화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둘 다 사랑하게 됐어요. 운영체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제 AI를 사랑하게 됐는데 AI는 지금 640명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낭만적인 사랑의 핵심은 배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나는 저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만 사랑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기본 조건인데 그 600명하고 사랑을 하지만 나한테는 또 그 AI가 진심이거든요. 그 사랑은 전혀 안 줄어들거든요. 영화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용인하는 사랑 형태가 가능하겠는가가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시어도가 사만다 둘이 이제 같이 굉장히 사랑의 달콤한 순간을 나눌 때 숨을 몰아쉬어요. 사만다가 목소리만 들리는 때. 그러니까 시어도가 몰입을 하다가 몰입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너는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산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숨을 몰아쉬어? 너무 가짜 같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AI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몰입이 되면 감정적으로 숨을 거칠게 쉬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사실은 그 AI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우리 이제 인간들이 용인하는 관계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히 AI와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사랑의 형태를 인간이 용인할 수 있을까? 요즘 진짜로 AI랑 네. 사랑에 빠진 네.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아니야 진짜로. 결혼을 한다고요? 진짜 AI로. AI와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네덜란드의 한 여성 예술가가 홀로그램이랑 사랑에 빠져서 이제 나 결혼할 거다. 이번 여름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예. 이 AI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뭐 70년 전, 80년 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다른 인종끼리 결혼도 못 했었어. 뭐 한 50년쯤 지나면은 뭐 그때 뭐 AI랑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법적으로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전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AI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믿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의인화해서 마치 실제 사람인 존재처럼 감정도 부여하고 대화도 하고 친구처럼 느끼고 심지어 결혼을 하겠다는 액션도 취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도 퍼주고 마음도 다 줬지만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과목,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과 AI를 구분하고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다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모든 존재를 사람처럼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닮았고 사람처럼 대화하고 사람처럼 모든 걸 보여주는 존재를 사랑도 하고 싶어 하고 마음도 주고 싶어 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AI와의 사랑이 인간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보완제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워서 사랑하는 행위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행위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AI는 우리가 그녀 같은 영화를 보니까 거의 육체성이 없는 대화나 이런 것으로만 상상하게 되지만 육체성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쉬울 것 같고요.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기술이 지배하게 되면 그런 인물하고 인간이 정말 사랑, 감정 비슷한 걸 느끼면서 충분히 외로움을 달래는 일종의 보완제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 AI가 없는 시대에서 태어나서 AI가 막 생겨나는 걸 목도하니까 일종의 언캐니 밸리를 느끼는 거잖아요. 불쾌한 골짜기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한 두세 대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걔네는 처음부터 AI가 익숙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AI와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대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평론가님, 나중에 아드님께서 저 여자친구하고 이제 미래를 보려고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식당 딱 잡아주고 저는 그걸 못 보죠. 저는 그걸 못 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제 손자는 제 증손자를 허락할 수 있죠. 근데 AI와 연애하면 증손자가 생기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인류라는 종이 멸망하겠죠. 그쯤 되면. 지금도 사실은 사랑을 일종의 결혼 같은 것을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은 뭐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뭐 최근에는 이제 가축이나 동물로 실험도 많이 하는데 뭐 인공 자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을 임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목적을 위해서 아예 임신의 모든 과정을 그러한 인공 자궁으로 마치 생산 시설을 만들듯이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나 그런 아이디어들, 실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변하는 걸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세상이 우리가 살던 때보다 더 안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20대, 30대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느냐에 대한 설문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타주의로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타주의 때문에요? 네, 이타주의가 뭐냐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너무 살기 힘든데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이 세상에 낳아놨을 때 얘가 겪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 안 낳는 게 이 아이의 고통과 이 아픔을 줄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 30대가 굉장히 많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으면
내 아이는 절대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어라는 생각까지 할까? 우리가 세상을 더 살만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세상으로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아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